야! 더러운 거지 새끼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초겨울 저녁 6시 서울 중심가 재래시장 통에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상인이 13살 소년 지민을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죠.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질이나 하고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 지민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양손을 올렸습니다. 죄송해요. 구걸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상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굶은 탓에 창백해진 얼굴, 너무 작아진 낡은 패딩 점퍼,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지민의 모습이 그저 눈에 거슬릴 뿐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시장통을 휘몰아쳤습니다. 12월 초의 서울거리는 이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민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한 노인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78세의 강인호는 낡고 색바랜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몇 개의 사과가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현기증이 심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강인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가까운 전봇대에 기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그 순간 누군가 재빨리 달려와 강인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인에게 쫓겨나던 그 아이가 말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의 작은 손이 강인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강인호에게 전해졌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강인호를 온 힘을 다해 부축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강인호는 지민을 바라보며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지민은 주변을 재빨리 둘러본 뒤 근처 어묵 가게로 강인호를 천천히 부축해 갔습니다. 아주머니, 의자 하나만 빌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좀 안 좋으세요. 어묵 가게 사장 아주머니는 지민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 애가 또 왔네? 돈도 없으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강인호의 상태를 보고는 마지못해 플라스틱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빨리 앉히고 저리 가요. 손님들 장사에 방해되게. 지민은 강인호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혔습니다. 강인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 지민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만 어제 주운 빈 캔을 고물상에 팔아서 생긴 1,000원짜리 동전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지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어묵 한 꼬치만 주세요. 지민이 손을 떨며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어묵이 1,000원인데 국물까지 달라는 건 아니지? 아주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어묵 한 개를 꼬치에 꽂아 건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어묵이었습니다. 지민은 그 따뜻한 어묵을 강인호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해서 몸에 좋을 거예요. 강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 아이가 자신의 전 재산인 1,000원을 털어서 어묵까지 사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민의 배에서 또다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야, 내가 먹어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강인호가 어묵을 다시 지민에게 밀어주려 했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안 배고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지민의 배에서 또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지민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것입니다. 강인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먹자. 반으로 나눠서. 강인호가 어묵을 조심스럽게 둘로 나누어 한 조각을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두 사람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시장통에서 어묵 반 조각씩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속으론 서로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찬 채로 말이죠. 뜨거운 어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어묵을 다 먹고 난 뒤 강인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맙다, 얘야.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구나. 강인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은 것처럼 말입니다. 강인호는 떨어뜨렸던 사과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지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강인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특히 이 각박한 세상에서 말이죠. 강인호는 지민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만 가볼게. 강인호가 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다. 오늘 할아버지가 큰 힘을 얻었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지민이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예의는 제대로 갖춘 아이였습니다. 강인호는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강인호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빠져나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만날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착한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강인호가 사라진 뒤 지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할아버지는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어른들처럼 지민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셨습니다. 지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째 굶고 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편 길 건너편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도연이었습니다. 45살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박도연은 창문 너머로 지민을 바라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금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지민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지 새끼가 착한 척하네. 박도연이 조수석에 앉은 부하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놈들이 사회 발전에 가장 해로운 존재들이야. 제 주제도 모르고 남 도와주겠다고 설치니까.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런 거지 애들이야 어차피 며칠 안 가서 알아서 사라질 텐데 뭘 그리 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시간 낭비하지 말자. 박도연이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내자
검은 승용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머릿속에는 지민의 얼굴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노숙자 쉼터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딱히 할 일도 먹을 것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시장 뒷골목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 안 내면 가게 못해. 알겠어?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과일 가게 사장을 둘러싸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로 봐서는 어떤 조직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은 무릎까지 꿇고 사정하고 있었죠. 지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저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은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들, 그만하세요. 건달들이 지민을 보고 킬킬거렸습니다. 꼬마가 어른 일에 끼어드네? 이봐 꼬마, 여기 내가 있을 자리 아니야. 너나 잘하세요. 어른들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용기는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감이 대단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박도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건달 중 한 명이 박도연에게 달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사장이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임대료를 못 내서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저 꼬마가 끼어들어서. 박도연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까 어묵을 나누어 먹던 그 거지 아이였습니다. 재미있네. 또 만났군. 박도연이 지민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친 모습이 지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두 사람 사이의 계급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연의 시선이 지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너 아까 그 거지 맞지? 박도연이 지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른들 일에 왜 끼어드는 거야? 지민은 박도연의 압박감 넘치는 시선을 받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하신 건 아저씨들이잖아요. 지민이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시면 안 돼요.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고? 꼬마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모르는구나. 박도연이 지민의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명품 구두와 지민의 낡은 운동화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내 같은 거지가 끼어들 곳이 아니라고. 과일 가게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민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냥 가거라. 아저씨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죠. 지민은 과일 가게 사장을 바라본 뒤 다시 박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작은 거지 아이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체면이 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이 꼬마 좀 어디 데리고 가서 예의를 가르쳐줘. 박도연이 부하들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건달들이 지민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무서웠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일 가게 사장을 등 뒤로 숨기려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박도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경찰이 오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박도연이 지민을 한 번 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꼬마야,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는 가만 안 놔둘 거야. 검은 승용차가 골목에서 사라진 뒤 지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과일 가게 사장이 지민에게 떨리는 손으로 사과 한 개를 건넸습니다. 얘야, 고마워.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고마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사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날 밤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노숙자 쉼터로 향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할아버지도 만났고 무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인호는 어제 만났던 지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행동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인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아이를 찾아가 보자. 강인호는 어제와 같은 낡은 외투를 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밥과 삶은 달걀, 그리고 따뜻한 차가 든 보온병까지 지민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강인호는 어제 만났던 어묵가게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인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았죠. 얘야. 강인호가 지민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민도 강인호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보다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덕분이야. 강인호가 지민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이걸 준비해 왔어. 받아줄 거지?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너무 많아요.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먹자. 강인호가 지민의 손을 잡고 근처 벤치로 향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민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소중하게 먹는 지민의 모습을 보며 강인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지민이 김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강인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넌 여기서 얼마나 살았니? 저는 원래 고아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지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너무 무서워서요. 맨날 때리고 욕하고. 강인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자니? 쉼터예요. 거기 봉사하시는 길순 할머니가 저를 잘 챙겨주세요. 바로 그때 길순 할머니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지민아, 여기 있었구나. 70세의 길순 할머니는 지민을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지민이 길거리로 나온 뒤부터 계속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지민이 반갑게 일어나 길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누구시냐? 길순 할머니가 강인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도와드린 할아버지세요. 오늘 도시락까지 사주셨어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길순 할머니는 강인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남 도와주다가 자기 밥 굶는 애거든요. 그런 아이라서 더 대견하죠. 강인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길순 할머니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제도 무슨 일인지 늦게 왔던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온 것 같더라고요. 강인호는 지민이 어젯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민의 손재주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고장난 손수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퀴가 빠져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태였죠. 얘야, 저거 고칠 수 있겠니? 강인호가 손수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민이 손수레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볼트만 조이면 될 것 같아요. 지민은 어디선가 작은 드라이버를 구해와서 능숙하게 손수레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손수레는 새 것처럼 잘 굴러갔습니다. 대단하구나. 강인호가 감탄하며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역시 손재주가 좋은 아이야.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강인호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죠. 할아버지,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민이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일어났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강인호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올 거니? 잘 모르겠어요. 일이 있으면 와야죠. 지민이 미안한 듯이 웃었습니다. 강인호는 지민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길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가 정말 고생이 많은가 보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아이예요. 길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착한 마음씨는 금보다 귀한데 세상이 그런 아이들한테는 너무 매정해요. 강인호는 길순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도와주겠어. 그날 저녁 강인호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민에게 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지민은 쉼터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일에 휘말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진 노숙자 한 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민은 망설이지 않고 그분을 일으켜 세워 근처 약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약사님, 이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지민이 약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약사는 지민의 차림새를 보고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돈은 있어? 지민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받은 도시락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상황이었죠. 돈이 없으면 나가. 약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은 어쩔 수 없이 노숙자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받은 사과를 그분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노숙자 할아버지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해. 지민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박도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꼬마가 또 설치고 있습니다. 부하가 박도연에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그래, 재미있네. 박도연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언젠가는 확실하게 처리할 기회가 올 거야. 지민의 운명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광장에는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 대표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기부 행사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광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도연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연개발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대형 패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박도연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도연이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도연개발은 항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박도연이 고용한 사람들의 박수였습니다. 진짜 시민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내일 신문에 실릴 좋은 기사거리였으니까요. 박도연은 속으로 만족해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개발 허가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노숙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듯 야윈 얼굴에 낡은 옷을 걸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앞까지 와서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한 컵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모두 노숙자에게 향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쾌함이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박도연이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박도연은 직접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사람 빨리 저리로 보내. 그때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지민은 광장을 지나가다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민이 노숙자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얘야, 고맙다. 노숙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민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근처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어제 길순 할머니가 준 1,000원을 꺼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물 한 병만 주세요. 지민이 물을 사와서 노숙자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노숙자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다. 이 모든 상황을 박도연이 무대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도 모두 지민과 노숙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기부 행사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쇼를 망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며칠 전 자신에게 대든 그 거지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제 행사가 엉망이 되고 있네요. 박도연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박도연이 무대에서 내려와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오면서 카메라를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착한 아이를 보세요. 박도연이 큰 소리로 말하며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지민은 박도연의 손길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 그 무서운 아저씨였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박도연이 기자들을 향해 연설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배워야겠네요. 기자들이 박도연과 지민을 함께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억지로 지민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이 끝나자 박도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어느 정도 물러간 사이 박도연이 지민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일부러 내 행사 망치러 온 거지?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가 힘들어 보여서. 지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박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어? 그때 노숙자가 지민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저를 도와준 거예요. 박도연이 노숙자를 째려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지민이 용기를 냈습니다. 아저씨가 기부 행사를 한다면서 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차갑게 구시는 거예요?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작은 거지 아이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직 몇 명의 기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뭐라고? 박도연이 지민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옳고 그른 건 알아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도연이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내 주제에 착한 척은 사치야. 박도연이 지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놈 편이야. 그리고는 지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민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상처가 났습니다. 얘야. 노숙자가 지민을 일으키려 했지만 박도연의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기부 행사하는 사람 맞아? 어떻게 아이한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박도연의 권력과 영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도연이 지민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나한테 훈계질을 하다니. 정말 웃기는군.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박 대표님, 방금 상황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도연이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이 아이가 넘어져서 제가 일으켜주려고 했는데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박도연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저를 밀쳤어요. 뭐라고? 박도연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해? 박도연이 자신의 경호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이 지민에게 다가가며 협박했습니다. 꼬마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 안 했어요.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박도연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지갑을 훔쳤어요. 박도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 찍을 때 제 주머니에서 뭔가 빼는 걸 봤거든요.
지민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도 안 했어요. 하지만 박도연의 경호원이 지민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고급 지갑이 하나 나왔습니다. 박도연이 미리 심어놓은 것이었죠. 이봐요. 여기 지갑이 있어요. 경호원이 지갑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지민에게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지민의 당황한 얼굴이 찍혔습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지민이 울면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런 아이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민을 응원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박도연의 비서가 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누명을 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인호였습니다. 강인호는 지민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광장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강인호는 박도연이 지민에게 하는 행동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지민을 밀쳐서 넘어뜨린 것도, 거짓으로 절도 누명을 씌운 것도 다 봤습니다. 강인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인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상황만 더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강인호가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정 씨, 나야. 지금 당장 서울광장으로 와. 긴급 상황이야. 한미정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데리고 와. 그리고 방송국 연락처도 준비해. 강인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강인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경찰이 올 때까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지민의 모습을 보며 강인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얘야. 할아버지가 꼭 도와줄게. 박도연은 여전히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아이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속으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거지 새끼도 끝이야.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하지만 박도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민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 정말 안 했어요. 지민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누가 제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하지만 박도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뭘 더 변명하려고, 어린 나이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주변 시민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애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참 안타깝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한미정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5세의 한미정은 20년간 강인호 옆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법무팀장과 홍보팀 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저쪽입니다. 한미정이 강인호를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강인호는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평범한 할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과 몇 마디 나눈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세요. 강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가 갑자기 작동했습니다. 저게 뭐지? 사람들이 스크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방금 전 박도연이 지민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박도연의 폭력적인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건 방금 전 상황이잖아. 박도연이 정말로 아이를 밀쳤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박도연의 경호원이 지민의 주머니에 지갑을 몰래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증거 조작의 결정적 순간이 포착된 것이죠. 이건 완전 조작이잖아. 아이가 진실을 말한 거였어. 시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의 시선이 박도연을 향했습니다. 박도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틀고 있는 거야? 그때 한미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들은 이 광장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와 드론으로 실시간 촬영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한미정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어떻게 이런 영상을 확보하신 거죠? 한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신그룹 비서실장 한미정입니다. 강신그룹?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최대 건설 유통그룹인 강신그룹의 비서실장이 왜 여기 있는 거죠? 박도연도 강신그룹이라는 이름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강신그룹이 이 일에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신그룹이 왜 이 일에 관여하시는 겁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미정이 광장을 둘러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강인호 회장이 여기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광장을 훑쳤습니다. 강신그룹의 명예회장 강인호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죠. 한미정이 강인호가 서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던 강인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경호팀장 최동철과 경호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강인호 회장이라고? 믿을 수 없어. 지민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던 그 친근한 할아버지가 유명한 재벌 회장이었다니. 강인호는 지민에게로 걸어가서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니, 얘야?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지민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내가 누구든 상관없잖아. 강인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도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거지 아이가
강신그룹 회장과 아는 사이였다니 이것은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강인호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닥쳐.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강인호의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강인호가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강신그룹 명예회장 강인호입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인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 평범한 시민으로서 세상을 관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인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도와준 착한 아이죠. 지민을 바라보는 강인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굶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따뜻한 어묵을 사줬습니다. 강인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시민들이 지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강인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 어른이 아이를 폭행하고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누명을 씌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인호의 시선이 박도연을 향했습니다. 박도연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도연 씨, 당신이 아까 한 말을 기억합니까? 강인호가 박도연을 직접 거명했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놈 편이야라고 했죠? 박도연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강인호가 예상 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은 확실히 돈 있는 사람 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인호가 뭘 말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인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돈으로 약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강인호가 지민의 어깨를 다시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는 돈은 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돈은 많지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박도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미정이 나서서 발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는 방금 전 상황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미정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도연 씨의 폭행, 증거 조작, 허위 신고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것은 내일 일면을 장식할 대형 뉴스였습니다. 박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강인호에게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강인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이 아이가 하는 겁니다. 저는 단지 법대로 처리할 뿐이죠. 강인호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얘야, 무서웠지?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강인호가 지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박도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망가질 수는 없어요. 강인호가 박도연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업가라고 하셨나요? 그럼 사업가답게 책임을 지시죠. 한미정이 휴대폰을 보며 강인호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방송사들이 실시간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죠. 이제 이 상황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추태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는 순간이었죠.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샵 박도현 폭행, 샵 강신그룹 회장, 샵 거지소년 영웅 같은 해시태그들이 순식간에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박도연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도 정치적 연결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 그 거지 새끼 때문에. 박도연이 지민을 향해 원망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동철 경호팀장이 박도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 조심하시죠. 전직 특전사 출신인 최동철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박도연이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들었죠. 강인호가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한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굶고 있던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인호의 따뜻한 손길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얘야.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체포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박도연, 당신은 아동폭행과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박도연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도연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거지 새끼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이 더 큰 분노만 샀을 뿐이었죠. 박도연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자의 몰락이었습니다. 강인호는 지민과 함께 광장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죠. 강인호의 고급 승용차가 서울 시내를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지민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평소 걸어다니던 거리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죠. 얘야, 아직도 믿기지 않니? 강인호가 지민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꿈 같아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 회장님이 정말 그 유명한 강신그룹 회장님이세요? 직책은 그렇지만 나는 그냥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할아버지야. 강인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앞으로도 그냥 할아버지로 남고 싶거든. 한미정 비서실장이 앞좌석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숨길 것도 없고. 강인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지민이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줘. 알겠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강인호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신그룹 본사가 아닌 조용한 곳에 있는 개인 업무 공간이었죠. 거기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인호는 지민을 편안한 소파에 앉혔습니다. 배고프지? 뭔가 시켜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민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뭘 많이 받았다고 그래. 오히려 할아버지가 너에게 배운 게 더 많아. 강인호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한미정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도현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강인호가 서류를 받아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서류에는 박도연의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강제 철거, 로비 자금 수수, 허위 서류 작성 등등. 오늘 일어난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 강인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쁜 아저씨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응,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강인호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맞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민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 마음이 소중한 거야. 강인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미정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박도연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합의? 강인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와서 합의라고? 네,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인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해. 이런 일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 상대방이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어서. 상관없어. 강인호가 눈빛을 날카롭게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 못 지키는 분은 무슨 의미가 있나? 지민은 강인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 어려운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강인호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면 어떡해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피해? 무슨 피해? 강인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강신그룹의 명예가 더 높아졌지. 실제로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강인호의 행동을 두고 진정한 기업인의 모습이라며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강신그룹의 주가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죠. 한미정이 휴대폰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강인호 회장이고 2위가 거지소년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니 부끄럽네. 지민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영웅이야. 강인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거든. 그때 한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법무팀장에게서 온 것 같습니다. 한미정이 전화를 받더니 강인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박도현과 관련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강인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의 정치적 후원자들도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저런 나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겠네요? 지민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강인호가 지민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한미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서류에는 박도연이 계획하고 있던 재개발 지역의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민이 자주 가던 시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시장도 없어질 뻔했던 거예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박도연이 강제로 철거하고 고급 상가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 강인호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에요. 거기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지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인호는 지민의 말을 들으며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미정 씨, 우리 그룹에서 그 지역 재개발 사업을 맡는 게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존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강인호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하는 곳이니까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야지.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강인호가 지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한미정이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통화를 한 뒤 강인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노숙자 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순 할머니께서 지민이를 걱정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가자. 강인호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고 계시겠어.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 노숙자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에 도착하자 길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괜찮니? 길순 할머니가 지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지민이 강인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순 할머니가 강인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강인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이를 잘 키워주셨네요. 길순 할머니와 강인호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민은 쉼터의 다른 아이들과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TV에서 본 지민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지민이 형, 정말 대단해. 나도 형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지민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강인호는 그런 지민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라고 말이죠. 할머니, 제가 지민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인호가 길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과 주거,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요. 강인호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민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요. 길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너무 큰 은혜가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강인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투자요. 지민이 강인호와 길순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특별한 대우가 아니야. 강인호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럼 다른 아이들도 함께 도와주세요. 지민이 쉼터의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만 좋아지면 안 돼요. 강인호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좋아, 그렇게 하자. 그날부터 강인호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뿐만 아니라 쉼터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박도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강인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박도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복수해주겠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더 큰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도연은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배후에 있던 정치인들이 힘을 써준 결과였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도연의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복수해야지. 박도연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망신 주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박도연은 즉시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회의원 김철수와 시의원 이정훈 등 그와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온 인물들이었습니다. 김 의원님, 저를 도와주세요. 박도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강신그룹이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도연 씨, 이번 일은 좀 심각해 보이는데. 김철수 의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우리도 조심해야 해. 의원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죠? 박도연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저만 무너지면 다른 분들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철수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로비 자금과 각종 특혜들이 모두 드러나면 자신들도 끝장이었죠. 알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박도연은 정치인들과 함께 강인호를 압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무조사, 각종 인허가 문제, 언론 플레이 등을 동원해서 강신그룹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도연이 노린 것은 지민이었습니다. 그 거지 새끼만 없애면 강인호도 힘을 잃을 거야. 박도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지민이 길순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서 지민을 둘러쌌습니다. 너 지민이지? 그중 한 명이 지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 왜요? 지민이 불안해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도연 사장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순 할머니가 재빨리 지민을 감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이를 놔두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아이만 잠깐 데려갈 뿐이에요. 남자들이 지민을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시장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지민을 잡아 끌었죠. 아이를 놔주세요. 한 상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일이에요. 남자 중 하나가 협박했습니다. 바로 그때 길순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강신그룹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이가 위험해요. 강인호는 그 전화를 받고 즉시 최동철 경호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철 씨, 긴급 상황이야. 지민이가 납치당할 위기에 있어.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최동철이 경호팀을 이끌고 시장으로 급행했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도착하기 전에 박도연의 부하들은 지민을 차에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길순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민이를 데려갔어요. 최동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인호는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정 씨, 경찰에 신고했어? 네, 하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야겠네.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미정이 걱정했습니다. 상관없어. 지민이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강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최동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 분석 결과 납치범들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갔어?
외곽 창고 단지 쪽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강인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도 갈게. 위험합니다, 회장님. 아이 하나 구하지 못하면서 무슨 회장이야. 강인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지민을 외곽의 폐창고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이제 어떤 기분이니? 박도연이 지민 앞에 나타나며 비웃었습니다. 지민은 무서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런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나쁜 짓?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나쁜 짓은 너가 한 거야. 나를 이런 꼴로 만든 거 말이야. 저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박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주제에 세상에 보탬되는 게 뭐 있냐? 박도연이 지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넌 태어나서부터 실패작이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고.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필요로 해요. 할아버지? 박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강인호 말이야? 그 늙은이가 너를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해? 꿈 깨워라.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죠. 박도연이 당황해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강인호의 차량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박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며 강인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최동철과 경호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지민아, 괜찮니? 강인호가 지민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강인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인호가 지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박도연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감히 여기까지 따라와. 당연하지. 강인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이를 건드렸으니까. 내 아이라고? 박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고작 거지 하나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고작 거지라고 했나? 강인호의 목소리가 얼음같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박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끝이야, 박도연. 강인호가 최동철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잠깐만. 박도연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뒤에는 큰 인물들이 있다고. 그럼 그 큰 인물들도 함께 처리하면 되지. 강인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 박도연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돼. 경찰이 도착해서 박도연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납치 혐의까지 추가되어 보석도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저는 아저씨를 용서해요. 지민이 끌려가는 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깜짝 놀라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힌 아이가 용서한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용서해? 미워하면 제 마음만 아파지잖아요. 지민이 순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도 언젠가는 착해질 거예요. 박도연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인호는 지민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얘야,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강인호가 지민을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꼭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강인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평생 지켜주겠어. 창고에서 나오는 길에 한미정이 강인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도현과 연결된 정치인들의 수사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다행이네. 강인호가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연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그와 연결된 정치인들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강신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강신그룹이 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강인호를 더욱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던 것이죠. 지민을 구출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자 강인호에 대한 지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진정한 기업가의 모습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죠. 강인호와 지민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강인호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지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해. 강인호가 지민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 강신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전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신그룹 긴급 기자간담회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강인호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강인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할지 궁금해했죠.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았습니다. 강인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력과 돈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자들의 민낯을 말입니다. LED 스크린에 박도연의 각종 비리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재개발, 로비 자금 수수, 폭행 등의 증거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박도현과 그의 공범들이 저질러온 범죄의 전모입니다. 강인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박도현 개인의 범죄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강인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길순 할머니가 지민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줍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소개합니다. 강인호가 지민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만난 가장 용감하고 선한 아이입니다. 지민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인호의 격려에 힘을 얻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굶고 있으면서도 쓰러진 저를 도왔습니다. 강인호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기자들이 지민에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그 용감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이런 선한 아이에게 박도현은 무엇을 했습니까? 강인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스크린에 박도현이 지민을 폭행하고 누명을 씌우는 장면들이 재생되었습니다.
생생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강인호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보셨죠?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번 사건에서 강신그룹이 개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입이 아닙니다. 강인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강인호가 지민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여준 용기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늘은 한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호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도연의 막말과 폭행, 그리고 그의 공범들의 비리가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갑자기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전국의 방송국과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같은 영상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미정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들은 지난 몇 년간 박도영과 그의 공범들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증거들입니다. 스크린의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박도연이 시민들을 협박하는 장면, 정치인들과 뒷거래하는 장면, 무고한 상인들을 강제로 내쫓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도연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거짓 새끼 하나 때문에 내 프로젝트가 멈출 것 같아? 돈이 법이야. 가난한 놈들은 그냥 죽어야 해.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런 막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희 그룹의 전문팀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한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되었고 수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때 스크린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김철수와 시의원 이정훈이 박도연에게서 뇌물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완전한 증거네요. 기자들이 흥분했습니다. 맞습니다. 강인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패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철수 의원과 이정훈 시의원이 급하게 달려와서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회장,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김철수 의원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강인호가 미리 지시해둔 일이었죠. 저들이 바로 박도연의 공범들입니다. 강인호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거가 공개되자 달려와서 무마하려고 하는군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김철수 의원과 이정훈 시의원의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었습니다. 강 회장,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정훈 시의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민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얘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인호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지민이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건 없지만 용기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자들과 시청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3살 아이의 순수한 용기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잠깐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강인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겠다며. 아니야, 얘야. 강인호가 지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배운 게 더 많아. 그때 한미정이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의원과 이정훈 시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회의실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도착해서 김철수 의원과 이정훈 시의원을 체포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법이 돈을 봅니다. 한미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강인호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강신그룹은 강신인재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지민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민이 혼자가 아닙니다.
강인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어려운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민이 감격해서 강인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얘야. 너야말로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려준 고마운 아이야.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강인호와 지민을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샵 진짜 기업과 샵 용기 있는 아이, 샵 정의승리 같은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박도영과 그의 공범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정치적 생명도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분노와 조롱을 받게 되었죠. 박도연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TV로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도연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민이 면회를 신청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뒤 지민이 강인호와 함께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박도현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왜 왔어? 박도현이 지민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저씨가 힘들까봐 걱정되어서요. 지민이 순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박도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이가 자신을 걱정한다니. 아저씨, 저는 정말로 아저씨를 용서해요. 지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도 이제 착하게 사세요. 박도현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도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강인호도 지민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치소를 나서며 강인호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덕분에 할아버지도 많이 변했어.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평생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그 재래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신그룹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개발한 결과였죠. 깔끔하게 정비된 상점들 사이로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곳곳에 벤치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었습니다. 희망공작소라는 이름이 붙은 이동식 공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민이 다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를 비스듬히 대고 돌리면 볼트가 더 잘 조여져요. 지민이 14살이 된 지금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도 한결 건강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손재주를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우와, 지민이 형 대단해. 초등학생들이 감탄하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이제 강신인재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실용기술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형, 나중에 정말 기술자가 될 거예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사람을 고치는 기술자가 될 거야.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건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고치는 기술자 말이야.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벌써 선생님이 다 됐네. 지민이 돌아보니 강인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반갑게 달려가서 강인호를 껴안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할아버지 키만큼 자랐어. 강인호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강인호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강인호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얘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강인호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일행은 시장통의 어묵가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지민과 강인호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죠. 어묵가게 사장 아주머니는 이제 지민을 보면 자식처럼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민이 왔네. 오늘도 어묵 먹으러 왔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랑 같이요. 지민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묵 많이 준비해놨어요. 강인호와 지민, 그리고 아이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어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6개월 전 그날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모든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생활 정말 재밌어요. 지민이 어묵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공부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행이다. 적응 잘했구나.
강인호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정말 기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민이 조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이미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최고의 기술자야. 강인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길순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 지민이 일어나서 길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길순 할머니는 이제 강신그룹에서 후원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센터는 어떠셨어요? 지민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 새로운 아이들이 금방 적응하고 있어. 길순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너처럼 손재주 좋은 아이도 있더라. 다음에 내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 네, 언제든 가르쳐 드리게요. 지민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미정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응, 뭔데? 강인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박도연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미정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인호가 서류를 읽어보니 박도연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 폭행, 협박, 납치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그의 공범들인 김철수 의원과 이정훈 시의원도 각각 중형을 받았죠. 드디어 끝났네. 강인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박도연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한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군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민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봐도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해라, 얘야. 강인호가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칠 뒤 지민과 강인호는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박도연은 6개월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거나 차갑지 않았죠? 지민아, 와줘서 고마워. 박도연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힘드셨죠?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긴 했지. 하지만 많은 걸 깨달았어.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리고 너 같은 아이의 소중함을 몰랐는지 말이야. 지민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너 덕분이야. 너의 용서가 나를 변화시켰어. 박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출소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지민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박도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말이죠. 박도연은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교도소를 나서는 길에 강인호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덕분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민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민이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그게 뭐든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강인호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을 고치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지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럼 의사가 되는 건 어떨까? 아니면 상담사, 강인호가 제안했습니다. 둘 다 해보고 싶어요.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인호의 집 거실에서 지민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민은 강인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후견인 관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사이였죠. 할아버지,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세요. 지민이 강인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디 보자. 강인호가 안경을 쓰고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모습은 정말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 다 잘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지민이 문득 고백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얘야. 강인호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지민의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지민이 교단에 나가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입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꿈은 사람을 고치는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궁금해하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치는 거예요. 지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절망에 빠진 마음,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고치는 거죠. 그런 기술자가 정말 있나요? 한 친구가 질문했습니다. 네, 있어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지민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발표가 끝난 뒤 강인호가 학교에 마중을 왔습니다. 어땠니? 발표? 잘했어요. 친구들이 제 꿈을 응원해준다고 했어요. 지민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멋진 꿈이잖아. 강인호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그 유명한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시장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묵 하나만 사서 나눠 먹을까요? 지민이 어묵 가게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강인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묵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묵 드시러 왔네요. 네, 하나만 주세요. 둘이서 나눠 먹을게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어묵을 받아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6개월 전 그때처럼 어묵을 반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제가 할아버지께 어묵을 드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민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 그때 강인호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랐어. 자기가 굶고 있으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니. 저도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진짜로 고마워해 주셔서.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어.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고. 강인호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지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야. 강인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와 선함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 나를 포함해서 말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마무리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내일 계획도 세우고 숙제도 하고 그래요. 지민이 강인호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강인호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로는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앞으로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정말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기술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꿈 말이죠. 그리고 강인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시장 어묵 가게 아주머니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할아버지와 손자네. 그날 밤 지민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와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할아버지는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나는 할아버지께 기쁨을 드린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사람을 고치는 기술자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은 이제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은 선함의 씨앗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